중국이 절대로 미국과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급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국 태생이지만 미국 국적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미국이 절대로 중국이 미국 도움 없이는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을 끌어올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그 첨단 반도체 기술 못 발기한 거는 잘한 거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중국이 좀 섭섭하겠습니다. 미국 국적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네. 급소를 주고 있다. 그러게요. 중국이 좀 발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국제뉴스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도 뭔가 뉴스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뭘로 시작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개최 이야기네요. 지난 토요일 그 사우디 제다에서 첫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영토 보존하고 주권 존중에 대한 그 공감대가 좀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일부 진전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자가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로이터에 이번에 공동성명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라든가 핵 안전 이런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한 그 실무 차원의 후속 대화 계획이 제시될 거라고 그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날 회의는 그런대로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상이 그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주권 존중 그 기반 위에 있어야 된다는데 그 참가국들이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40여 개국 우리나라도 참가를 했고요. 중국도 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코펜하겐에서 그 우크라이나 주제로 열렸을 때는 중국은 초청을 받았는데 참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왔습니다. 네. 중국 대표는 뭐 어떤 얘기를 또 중국 했나요? 대표가 첫날 회의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 러시아는 아예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좀 흑해 쪽에서 러시아가 그 공무락을 막 폭격하고 하니까 중국이 조금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이렇게 서방 쪽 그 제안을 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평화안 자체를 중국이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관측이고요. 40여 개국이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나라니까 의견을 뭐 합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죠. 네. 그 미국도 있고 유럽연합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젤렌스키는 네. 그 회의 있기 전에 SNS 통해서 이번 회의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신흥국 개도국들 그쪽의 어떤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식량 안보 문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곡물 수출 좀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안정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중국 외교부는 뭐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그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계속 건설적인 노력을 하겠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군함에 이어서 러시아의 유조선도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그 원격 조종 그 드론으로다가 네.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러시아가 또 맞서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의 노보로시스크라는 곳인데 여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외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게 아니냐. 특히 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 그 유조선 같은 걸 공격한다는 게 좀 걱정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노보로시스크 항은 그 러시아가 그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항의 하나인데요. 네. 하루에 한 180만 배럴 정도가 선적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한 2% 정도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전쟁 공격을 했다. 물론 러시아는 이걸 뭐 효과적으로 퇴치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좀 흑해가 본격적으로 또 전쟁 충돌이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종전 전에 굉장히 글쎄요. 치열해지다가 예. 종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치열해지기만 하면 어쩌나. 글쎄요. 그런 게 이제 기싸움인데 어쨌든 곡물협정 뭐 다시 뭐 러시아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하는 아주 이렇게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네. 자, 유가가 요즘에 꿈틀꿈틀거리는데 오펙 플러스 자발적 감산 유지 재확인 얘기가 있네요. 지난 금요일 그 오펙 플러스 그 장관급 감시위원회 네. 그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냈습니다. 석유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 사우디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원래 그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로 한 거를 내년 말까지, 원래 올해 말까지인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던 그 기본 방침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원국들도 철저하게 좀 감산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를 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목요일이죠.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이제 그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하겠다고 했던 게 있거든요. 네. 이거를 9월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량이 현재 하루 한 900만 배럴, 그러니까 한창 때는 뭐 1000만 배럴 훨씬 넘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러면은 10월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좀 설명드리면 네. 작년 10월에 하루 200만 배럴 오펙 네. 플러스가 감산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는 그 일부 회원국들, 그러니까 뭐 사우디 이런 데가 자발적인 추가 감산 그때 조금 좀 깜짝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지난 6월에 이제 강요회에서 그 자발적 감산 기한을 이제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그걸 다시 재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100만 배럴을 자발적 추가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지난달부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생산에 적용을 해왔고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지금 지난 4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자발적으로 감산한다고 했고 이달부터는 여기다가 더해서 원유 수출도 하루 50만 배럴 줄였습니다. 이걸 이제 이 오펙 플러스 감시위원회가 승인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펙 플러스에 감산하고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하루에 한 366만 배럴 정도가 지금 이제 이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이게 세계 전 세계 수요의 한 3.6% 정도. 지금 벌써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거 올랐죠.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오펙 플러스 감시위원회는 10월 4일에 이제 네. 또 소집이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시장 추이를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유럽, 사우디가 내달 유럽과 아시아 공급 가격을 모두 인상한다. 뭐 이런 보도도. 네, 있나 블룸버그가 봅니다. 네. 그 정유회사들하고 이제 원유 딜러들 이렇게 그 통계를 전부 분석해서 전했는데요. 네. 어제 사우디가 이제 9월분부터 유럽하고 아시아 공급 가격을 모두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시아분 아랍 경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 대비 한 3.5달러,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더 올리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이거보다 그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공급하는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블룸버그는 그 아람코가 이제 수출하는 거의 한 80%가 장기 계약 베이스로 이제 주로 아시아에 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가 주요 고객이고요. 한동안 굉장히 기름값을 좀 너무 비싸졌다라고 넣다가 약간 숨쉴만하네 하다가 최근에 그렇죠. 약간 또 자, 그러는데. 오펙 플러스가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사방 원유 제재, 이제 러시아 네. 이제 원유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이렇게 버티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아주 크다, 눈덩이다. 어느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로이터가 그 러시아 네. 정부 문건을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국방 예산을 다시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국방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한 134조 원 정도. 이게 애초 예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그 새로 책정된 국방비가 3분의 1. 국방비가 3분의 1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수준 같은 경우는 뭐 많아야 한 23% 수준이었는데 이제 훨씬 더 뛴 거죠. 뭐 예상은 됐지만 의외로 예상보다 더 많이 지금 국방비로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쟁을 하면 오죽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로이터 분석은 네. 이 지출 증가가 좀 너무 그러니까요.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방비 지출되니까 이제 군수산업 같은 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경제를 지탱을 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재정으로 버티는데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로코 인베스트라는데 투자 책임자 얘기가 방산이 러시아 산업 성장을 이끄는 반면에 민간 부분은 다시 둔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비가 많이 나가니까 의료, 교육 뭐 이런 그 일반 예술 예산 쪽은 뭐 삭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인프레 재정 적자도 물론 그렇지만 인프레 리스크도 더 확대됐다는 건 그런 지적이고요. 그럼 당연히 성장률 자체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네. 그 러시아 GDP 성장률을 한
1.5에서 한 2.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국제통화기금은 훨씬 이거보다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0.7%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거다.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부담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예측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놀랍긴 한데. 군수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군수산업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크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이 새 소통 채널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계속 네. 계속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뭐 밀고 당기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어제 보도인데 그 민감한 사안 같은 데서 소통 채널을 새롭게 특히 실무 차원에서 구성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대만 집권 민진당 차기 통통 후보가 이제 라이징더 부총통인데 이달 중순에 파라과이 가면서 이제 대만이 수교하고 있는 몇 나라 안 되는 이제 파라과이를 가면서 미국을 들려가거든요. 또 이제 좀 잠잠하다가 또 이제 이게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중국이 특히 이런 그 소통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전문가 얘기가 그 글로벌 타임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그 소통 채널을 통해서 어떤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특히 이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또 이렇게 좀 슬그머니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그룹 구축은 양국 관계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떤 관계가 좀 더 성숙해지고 예측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중국 실무자 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뭔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특히 중국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보면은 중국이 조금 더 그런데 이제 강하다. 사실 네. 가장 민감한 문제는 대만 문제인데요. 네. 이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얘기도 대만 문제는 실무 그룹이 새로 구축이 돼도 이거는 빠질 거다. 왜냐하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다. 내정을 어떻게 미국하고 얘기를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그래도 대화는 계속 한다는 그런 그 부분은 긍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주로 뭐 경제나 기후나 이런 얘기를 그렇죠. 기후위기 같은 거는 네.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모두 중국, 미국을 손가락씩 하니까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유지하는 그 끈이 되고 있기도 하죠. 네. 경제나 기후 얘기를 하고 민감한 대만 얘기는 좀 빠질 것 같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 연구로도 확산이 된다. 지금 뭐 미국,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 네. 중국도 지금 이제 과학기술 협정이 이제 이달 27일인가 만료가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시 또 이제 연장을 할지 가지고 또 기싸움을 하는데 네. 중국 과학원하고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이게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는 뭐 그야말로 세계 굴지의 연구기관 중 하나죠. 그렇죠. 19년 동안 그동안에 연구 협력을 해왔는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이게 중단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하고 서방 간의 어떤 그런 디커플링 이게 네. 과학 연구 부분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들을 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홍콩 그 매체 보도는 이게 그 원래는 그 중국에 있는 연구소 이름이 서로 합작하고 있는 게 중국 과학원 상하이 파스테르 연구소였는데 지난달 말에 조용히 간판을 바꿨다는 겁니다. 중국 과학원 상하이 면역감염 연구소.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살짝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 사실 2004년에 중국하고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제 합작하고 나서 그동안에 상당한 진전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뭐 사스, 그러니까 중국을 강타했을 때도 프랑스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에도 그 상당히 서로 협력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프랑스 간의 어떤 특히 더 서방과 중국 간의 어떤 과학 외교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뭐 그동안에 조짐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그렇겠죠. 뭐 쭉 잘 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특히 지난 5년에 그 연구소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 탕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권위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연구소에 있던 과학자들이 많이 떠난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산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분석은 이게 이제 굳이 이렇게 중국 과학원이 이 파스테르 연구소에 많이 의존할 만큼 그렇게 이제 전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수준이 떨어졌지만 이제 중국도 이제 그동안에 과학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연구도 있는데 어쨌든지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서로 소원해지는 조짐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것도 흥미롭네요. 파스텔가 이렇게 쭉 이름까지 빠지면서 미묘한 그렇죠. 기류를 좀 보입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과기협정, 그러니까 과학기술협정이 연장되냐 폐기되냐 기로에 있다고요. 1979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하고 이제 43년간 쭉 이어져 오고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갱신된 게 2018년이고 이제 이게 오는 27일인데 끝나는데 5년 됐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계속 이제 연장을 했었는데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연장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연장을 해주는 거는 이거 이 과학기술 협정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너무 많이 골탕 먹인다는 겁니다. 뭐 지재권 같은 것도 막 그냥 지들 멋대로 쓰고 그다음에 특히 군사 기술에 이거를 활용하는데 이걸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공화당 쪽 얘기고요. 반면에 이렇게 뭐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계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어떤 그 과학기술 같은 거라든가 군사기술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좀 억제할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보다 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 의원들은 그 브링컨한테 얼마 전에 연장하지 마라 이런 편지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미국 그 악시오스 매체를 그 이제 보도로는 중국은 연장에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주미 중국 대사도 그렇고 그 전부 이거 협력 지금 연장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움직임만 보면 중국에 표면적으로 유리한 게 더 많아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요. 중국은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악시오스 분석은 이제 이 과학기술 협정의 장래가 그동안 이제 브링컨 가고 옐런 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특사 가서 막 그냥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소통이 점점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실무 창구까지 했는데 이제 이게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어떤 그 앞으로의 그 긴장 완화 그다음에 이제 소통 확대의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보면 TSMC 창업자가 미국이 중국에 급수를 쥐었다. 이런 얘기를 모리스 했습니까? 챙 네. 우리나라 92살 전 회장인데 뉴욕타임스 가 이제 그 최근에 인터뷰한 걸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중국이 절대로 미국과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급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국 태생이지만 미국 국적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미국이 절대로 중국이 미국 도움 없이는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을 끌어올 수 없다. 이게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미국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미국이 억제를 하니까 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미국 기업들이 쓰자면은 좀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자기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나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를 사는 거를 지원을 해줘라. 반도체 지원법에다가 플러스를 추가를 하라고 자기가 최근에 제의를 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그 첨단 반도체 기술 못 팔게 한 거는 잘한 거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중국이 좀 섭섭하겠습니다. 미국 국적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네. 이야기를 좀 하고요. 지금 보니까 TSMC가 지금 그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원래는 2024년부터 가동하려고 했는데 한 해 늦췄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 도와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급소를 주고 있다. 그러게요. 중국이 좀 발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미국과 캐나다 디지털세 도입에 갈등을 겪는다. 이거 들었거든요. 디지털 서비스세 이걸 부과한다. 캐나다가. 이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구글 이런 데가 뭐 그 미국 바깥에서 영업하면서 세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벌써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어떤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고 지난달에는 138개국이 이른바 디지털세 필라 1, 그러니까 과세권 재분배 원칙에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2024년부터 이 조약을 만들어서 발효시키자고 했는데 캐나다가 마지못해서 들어왔었을 때 2024년까지 안 되면 우리는 혼자 하겠다 했는데 이제 1년 늦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캐나다가 우리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 보복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캐나다가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네. 그냥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보복 관세 매기겠다는 거죠. 그 트럼프 때 벌써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때 그때 와인 막 그냥 보복 관세 매기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라고요?
계속 이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유럽 연구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네. 보니까 역시 올라갔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지금 해양 열파 심각하죠. 뭐 해양 열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그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요. 이제 지구가 더 뜨거워지죠. 그렇죠. 해수면 온도 올라가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기후 위기.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라는 거 이렇게 짧게나마 계속해서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네. 경각심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